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쇄신을 주도하게 될 인요한 혁신위가 어제 인선을 발표했고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 위원장은 앞서서 당에 꼭 필요한 쓴 약을 조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인요한 혁신위가 앞으로 좀 어떤 의제들을 선택하리라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무조건 이게 공천이죠. 네. 지금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다른 게 어떤 개혁보다 저는 공천 혁명 이게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그 당에 꼭 필요한 쓴 약이다. 원래 이제 그 쓴 약이 병에 좋고요. 그다음에 충은 충성스러운 말이 기회는 거슬리지만 이제 행동에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쓴 약을 조작했다는 말은 네. 기존의 국민의힘이 너무나 좀 이게 웰빙 정당 제대로 이게 그 활동하지 못하는 거의 이런 체질이었거든요. 무산일주의 이런 걸 이게 좀 협회해 보자. 제대로 이게 어떤 싸울 수도 있고 또 이게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살아있는 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점에서 이제 그 당에 꼭 필요한 이런 이제 그 쓴약을 제조하겠다는 말은 저는 공천 혁명을 한번 일으키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천 혁명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3선, 4선 내보내고 검사로 채우면 이건 혁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천 룰을 바꾸면 혁명이 다르냐? 룰을 바꿔도 자신들이 맞는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공천권 손 내려놓고 검사 출마 포기시키고 민생만 대통령은 챙겨라. 그리고 야당 대표 만나서 국정 메시지를 전환시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내라라고 요구하고 국정 전환 메시지를 내고 야당 대표를 만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야 되는 것이지 가장 지금 대통령이 문제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제일 먼저 내는 것이 혁신위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공천 룰에 대해서 과연 손을 댈 것인지, 어떻게 손을 댈 것인지가 좀 관심사인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서대문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인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혁신위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이게 제대로 혁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인요한 위원장이 훌륭한 인재입니다. 영입. 혁신위원장하고 본인이 이제 서대문에 가서 그 험지에 가서 한석을 얻어오면 이중으로 이게 기여하는 거죠. 이래 훌륭한 분이 왜 서대문갑에 불출마를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혁신위원 중에도 정말 MZ세대 젊은 이게 여성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활동을 제대로 하고 하면 그분들도 이게 영입해서 공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혁신이 활동하고요. 반드시 이게 공천 배제하고 결부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고요. 지금 이제 그 공천 룰을 손댄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영남권의 어떤 중진들 문제죠. 결국 이제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김기현 대표도 이제 울산에서 쉽게 5선 이러면 안 되죠. 본인이 이제 그 불출마 아니면 최소한 이게 험지에 가서 내부터 이게 모범을 보이겠다. 이러면 다른 이게 영남권의 중진원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게 바로 공천 혁명이고 룰이다. 자기 희생 중진들이 따뜻한 데서 몇 선 했으면 이제 당을 위해서 저 험지로 가서 기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이제 뭐 좋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다선 의원들이 꼭 그 지역에만 있어야 되냐. 험지로 가서 당의 위상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문제는 험지로 보낸다고 해서 기존에 그냥 친윤이 아닌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그 자리에 친윤을 안 친다라고 한다면 전혀 공천 혁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보다는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혁신위원이 불출마해야 된다 이거 의미 없는 얘기예요. 혁신위원이 출마하느냐 출마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위원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혁신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메시지 내라. 그리고 대통령에게 통합의 정치해라. 야당 대표 만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김기현 당대표한테는 아니 본인의 자리가 아니었지 않냐. 본인이 될 수 없는 자리를 대통령이 앉혀놨으니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당대표 물러나라. 이게 이제 혁신의 시작이고 그렇게 만약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한다.
성공적인 혁신위원회로 평가받을 겁니다. 네. 두 분께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떤 점들을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영욱 변호사님 공천혁명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혁신위원 인선 12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혁신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인요한 혁신위가 앞으로 그런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천혁명까지 또 이승훈 변호사께서 얘기한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 좀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6명 남성이 7명이 여성이에요. 여성이 이제 과반수를 됐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평가할 만합니다. 여성이 7분으로 과반이 넘었다. 이 점도 이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젊은 2000년생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젊어졌다. 네. 결국은 이제 그 기존의 국민의힘 하면 그냥 이게 50대 남성 위주로 이렇게 돼 왔잖아요, 당이. 이제는 이제 그 젊은 정당, 그다음에 여성 정당 이쪽으로 이게 변화하고요. 제가 이름을 보니까 뭐 현역들은 이제 박성중 네. 의원이나 또는 이제 오신환, 지금 이제 오세훈 씨하고 그 지역구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그 김경진 변호사 지금 동대문에 아마 가 있을 네. 겁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죠. 골고루 이게 구성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주목하는 게 그 나머지 분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은 없어요. 그만큼 이게 정치권에서 때묻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의 기득권 누릴 것도 없고 네. 누구에게 눈치 볼 일도 없고 빚진 일도 없죠. 정말 저는 이런 혁신위원들이 소신껏 자기 소신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이게 개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위원 중에 현역 의원으로는 지금 친윤계로 분류되는 재선에 박성중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비윤계에서는 이걸 놓고 혁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이 적당하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또 잘 아는 분이에요. 네. 그 현역들은 3명 다 잘 알아요. 네. 김경진 오시는 따라서 이제 뭐 비판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영남권의 그 이만희 사무총장하고 저도 네. 비슷한 케이스로 봐요. 이만희 총장도 이게 비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총선에 결국은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중간 평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원팀으로 제대로 이게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뭐 대통령의 의중이나 대통령실하고 이제 그 소통의 통로 뭐 한두 분 정도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비판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뭐 한두 분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비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반윤이 들어가면서 혁신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혁신위가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비판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 그런 말을 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연기만 잘해라 시키는 대로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TK의 보수를 결집하겠다라고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12구 참사의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추모제에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벌써 대국민 통합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지지율, 자신의 집도끼만 잡겠다는 전략인데 이건 통합 메시지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라도 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혁신위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지 성패가 달라지는 것이지 뭐 이게 여성이 맞냐 남성이 맞냐 젊은 층이 맞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안을 쓴소리를 하고 이걸 대통령과 당대표가 수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의 성패가 갈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무 복귀 후에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정책위의장에 비명계 3선 이계호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자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그냥 무난한 인선이라고 보여져요.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3선이시죠. 그래서 호남에서 굉장히 좀 온유한 분으로 알고 계시고 사람들을 포섭도 잘하고 얘기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정책적인 민주당의 색깔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친명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호남 안배에 따라서 호남을 많이 안배하다가 이번에는 충청을 좀 안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친명이냐 비명이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색깔을 어떻게 잘 내고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잘 비판할 수 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총선 뭐 6개월 정도에서 친명이냐 비명이냐로 색깔을 가리는 건 그렇게 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친명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박정현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비명계 박영수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의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일부 비명계에서 이거 찍어내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기조는 경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경선을 시킬 거예요. 특별한 어떤 법률적인 도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최고위원이 경쟁 후보가 비명이라고 해서 이게 뭐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치인을 배제한 최고위원 인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 자신의 지역구가 비명과의 경선 지역이냐 여부는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앞으로 6개월 동안 국민의힘과 다른 색깔, 국민의힘보다 더 개혁적이고 유능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친명 비명의 문제로 갈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요. 일단 이제 그 이계호 의원은요, 뭐 친이낙연이라 하지만 실제 개파색이 상당히 엷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현역 경쟁자가 친명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뭐 무난하게 색깔 없는 분에게 임명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대덕구죠. 대덕구에 보면 이제 그 현역 박영순 의원은 이제 그 친이낙연 완전히 반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최고위원 임명되신 분은 지금 이게 원외지만 활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친 이재명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을 이게 최고위원 한다는 말은 결국 이 반 이재명 박영순 의원을 찍어내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뭐 이승원 변호사는 경선을 하지만 그러게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에서 이제 그 현역위원 평가에서 감점이 있잖아요. 결국 이제 이 평가도 자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수박이 하나면 10% 감점, 수박 2개는 20% 감점, 수박 3개는 30% 감점. 이래 되면 이 박영수 의원은 감점이 돼버리고 만약에 이번에 지명된 박정현 그 최고위원 이분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합법적으로 당헌을 빙자해서 물갈이하는 완전히 공천학살하는 이런 이게 상황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 이후에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를 향한 공격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한 조치를 내놔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으리라고 보십니까? 답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층은 각 정당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고 국민의힘의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비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도 뭐 수박이다, 비명계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직을 갖고 있느냐? 당직을 갖고 있으면 당직에서 해촉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 당원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당원들을 징계를 주려면 당원권 정지라든가 당원에서 제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당원들 10,000명, 수만 명을 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정치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당직을 갖지 않는 일반 당원에게까지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에 맞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다, 또 통합 행동을 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통합 행동을 하느냐? 가결파 찬성 5인표에 대해서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제명하거나 당원권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 정치에 있어서 당원들에게까지 어떤 칼날을 들이게 될 수는 없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런 것들을 부채질하거나 선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에서 당원들이 순응하고 따라주고 또 일반적인 당원들 다 따라주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강성 지지층한테 문자를 받는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받은 문자 폭탄은요. 네. 이거는 이제 진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서 사랑해서 이게 보낸 이런 이제 문자 폭탄이고요. 진짜 이게
반 이재명 세력에 보내는 거는 섬뜩한 이게 협박 공갈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역지사지해 보세요. 만약에 민주당원이 뭐 이재명 지구당이나 아니면 이게 그 정청래 지구당이나 이런 데 핵심 와서 플래카드 걸고 이게 내한테 한 발에 총알이 있다면 쏴 죽이고 싶다. 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협박 공갈을 한다. 그래도 이게 당에서 둘까요? 그래도 둘까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대구시당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제 당원을 징계한 걸로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문자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플랜카드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완전히 머리에 전부 수박을 씌워가지고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적인 이런 당원들은요. 이거는 뭐 정당의 당원을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도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고 저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 저는 오히려 이게 개딸들의 이런 게 완전히 행동을 오히려 묵인, 방조, 더 나아가서 이게 교사까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번에도 한 몇 분 정도 징계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살해 협박을 한다. 이 정도는 수사의 대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건 수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에요. 뭐 이건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랑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얼마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그 헌재가 옛날에 그 검수완박법도요. 완전히 위장탈당이나 이런 이제 절차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또 이게 법은 유효하다. 이런 이제 판시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헌법의 최고 권위 있는 재판기관이 이제 헌재입니다. 헌재가 이제 너무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헌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면 제동을 거는 이런 이제 적극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지금 아마 이게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또 이제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쪼개기. 뭐 이게 해결을 뭐 3일, 2일 막 쪼개가지고 통과시켜버리는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는 나라에 며칠씩 쪼개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전 세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도 이게 과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게 쪼개기 해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게 완전히 폭거를 저지를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요. 최종적으로 이게 만에 하나 그래 통과된다면 결국은 이제 뭐 서로가 자기 권력을 다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한이라는 것은 칼집에 있어야지 칼이 더 위험이 있는데 아니 민주당이 다수당 가지고 숫자 가지고 마음대로 입법 폭거를 하고 마음대로 법 만들면 그럼 여기 견제하는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에 부여된 권한 따라서 거부권을 마음대로 다 거부해버려야죠. 민주당이 이렇게 폭거를 하는데 서로가 이게 권한이라는 건 좀 존중하면서 자제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없어요. 저는 만에 하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시키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으로 다시 이게 막아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게 걱정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잘하고 민생을 살리면 당연히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다수당이라고 계속 비난만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심심하면 거부권만 행사하니까 여야가 정치가 실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피해는 결국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되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다 바꿀 건데 그거 보수로 다 재편이 됐습니다. 그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노동 탄압용으로 노동쟁의만 일어나면 노동자들한테 가압류하고 손해배상해서 수십억을 매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쟁의를 무력화시켰거든요. 또한 방송 3법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만 바뀌면 정권만 바뀌면 방송사 사장 바뀌고 집필진 바뀌고 편집국장 바뀌고 다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방송이 공정한 나라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 3법이나 이 노란봉투법은 개정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야당 하는 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끝내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당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좀 불합리한 요소는 빼고 좋은 요소는 넣어서 대안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정치를 해야지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는 것이지 지금같이 야당 다수당이 이 비난만 가지고서는 이런 불공정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최근에 연예인 마약 사건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공작 아니냐 이렇게 정부기획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저질 음모론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저 정도면 병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을 향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은요 본인이 이제 이런 기획을 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안 해보고 이거 상상도 못할 지금 이게 음모론이잖아요. 옛날에 그 본인이 그런 게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최성원 씨가 재산이 뭐 독일에 뭐 몇 개 있는 몇 조가 있는데 독일 검찰이 수사 중이더라 이런 걸 이렇게 퍼뜨린단 말이에요. 위기에 처함에 문재인 정권이 또는 이게 뭐 사드가 문제될 때 오히려 최성원 씨가 사드 로키드 마틴 사장 만나서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게 문재인 정권이 희척거리면 윤지호 씨를 불러와서 의인으로 윤지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권이 위기 때마다 이런 이게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기획을 많이 해봤나 이런 의심이 될 정도로 안 그러고는 이게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이번에 마약 사건이 강남의 유흥업소 수사하다 보면 그 술집 있잖아요. 실장 마담이라죠. 이걸 이게 조사하다가 연예인들이 여러 명 뭐 재벌 이세나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경찰에서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걸 기획합니까? 이걸 한동훈 장관이 합니까? 경찰이 우연히 수사한 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그럼 이게 청와대에 뭐 누가 합니까? 저는 제일 황당한 게요. 안민석 의원이 끝에 가서 뭐라 하냐면 근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야 근거는 없대. 근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폭로하는 그 용기 이게 뭐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이런 이게 저지른 뭐 가짜뉴스 직업병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오산의 국회의원 5선인가? 이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산 시민을 뭐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본인 스스로 근거는 없다잖아. 근거도 없는데 이런 중진 의원이 이런 음모론을 편다는 거. 정말 이게 한동훈 장관은 병 같다 했지만 이 정도의 펴면서는 거의 뭐 병보다는 이게 오히려 사법 처리 교도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제 이게 뭐 정부 기획설 주장했는데 근거는 없죠. 정부가 뭐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마약 수사해야 되고요. 마약 청정국 돼야 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마약은 없어져야죠. 다만 꼭 정부의 불리한 어떠한 기사나 불리한 방향으로 갔을 때 꼭 연예인 마약 사건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때처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정치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야당의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현재의 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막 자꾸 검찰이 이렇게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검찰이 자꾸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권에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겨운 상태가 됐거든요. 이 지겨움을 달래줄 것들은 결국에는 민생을 살리는 것 외에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동 순방을 마치고 곧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자유우파 보수의 정신적 지주는 누가 뭐래도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다음에 그 한강의 기적 부국 대통령 박정희 두 분이 이제 정신적인 지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있는 보수층에 대표하는 두 분의 대통령은 이명박,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때 임원들 상당히 중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2기 아니냐 이런 게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좀 이게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제 그 두 분이 44년 만에 추도식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방문한 이 의미 있는 날입니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둘이 이제 걸으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죠. 그리고 이게 연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8번 언급했더라고. 자, 8번. 박정희 대통령. 정말 이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이런 이제 그 부국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답사할 때 우리라는 말을 7번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우리 정부, 우리 하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게 수사로도 상당히 과거에 앙금이 남을 수도 있지만 과거는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게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다시 이게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된다. 이래서 이게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결합한 거 상당히 저는 보수 대결집에 아주 이게 의미 있는 어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말 두 분이 진정하게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내년 이제 총선 승리로 두 분이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유영하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까지 공천에서 컷오프를 당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보수층은 원래 결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층이 결집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이 보수층들이 실망을 하고 중도층들이 실망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하면 보수층은 그냥 저대로 다 결집이 돼요. 그런데 지금 국면 전환하겠다, 통합으로 가겠다 했는데 통합의 첫 번째 움직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봤고요.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12구 참사 이태원에서 참사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추모식에 가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추모식에는 안 간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로하는 걸 보면서 위로의 대상을 잘 못 찾았구나. 국민들과 12구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범죄자라고 구속시켰던 분에게 사면시켜주고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은 뭘까라고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민생을 챙기지 않고 야당 수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내로남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감동을 주지 못해요. 상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독하게 하시면서 자기 편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 이후의 행보치고는 굉장히 아쉬웠다. 이건 국민들께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이소은 변호사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는 일요일에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거듭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밝히면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해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현 상황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근데 이 사고 터졌을 때요. 윤 대통령이 현장에 그 장관반 누구보다 현장에 빨리 가서 조기에 수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가까이 그 매일 이게 조문했잖아요. 네.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저도 부모님, 아버님 상도 당해보고 다 했지만 보통 우리가 부모님 상을 당해도 이게 한 일주일 지나고 또 이게 보면 일상생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몇 년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용해 먹는 이런 정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세월호 아닙니까? 세월호 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민주당이나 그 정치 세력들이 이용해 먹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래를 했냐? 그때 구설을 했냐? 성형을 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수차례 특조위든 뭐든 만들어가 예산은 수백억 수천억 쓰면서 외국 가면 몇 줄 써오고 그 이후에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저도 세월호에 또는 이태원의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저 스스로 애통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는 이런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 세력들 진짜 슬픕니까?
본인 아버지 돌아가시고 더 슬픕니까? 본인 아들 죽고 더 슬픕니까? 슬픔도 없잖아요. 원래 이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슬픔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뭐가 표가 될까? 어떻게 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해 볼까? 박근혜 대통령 공격해 볼까? 이것만 머리 쓰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답해 보세요. 진짜 슬픈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 의도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참사 추모식에 가서 사과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국민 만나서 소통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국면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사과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야사당이 지금 추도식에 다 나간다고 하는데 정치 집회하고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가고 여당 대표가 나가면 그냥 여야가 다 가는 거예요. 이건 야당이 하는 추모식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민이 그렇게 많이 희생됐는데 대통령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거기 가서 뭐 추모를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명확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서 한 명도 정치적 책임을 지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요청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요. 지금 돌아와서 그 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지고 장관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야당과 싸우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야당과 싸우지 못하는 자 집으로 가고 야당과 싸우는 자만 지금 내각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당 내에서도 통합이 안 되고 야당과도 통합이 안 되고 국민과도 통합이 안 되는데 그 정부가 국민들께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혁신위원 인요한 장관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예. 저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게 진짜 나라 위에 목숨 바친 군인들 있잖아요. 천안함이라든지 우리 이런 행사할 때 이게 야당 그때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표까지 도대체 몇 번 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천안함 행사 때 2번인가 제가 알기로 선거 때 있을 때만 딱 2번 왔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사고에 대해서는 5년, 10년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나라 위에 목숨 바친 군인들 그거게 애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사고를 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요 권칠성 대변인도 있지만 틈만하게 천안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함장까지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이게 민주당이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생명의 우선순위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천안함에서 사망하신 장병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로와 추모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국민은 똑같습니다. 천안함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도 중요하고요. 경찰력, 행정력의 오판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12구 참사의 피해자들의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생명에는 우선순위도 없고요. 높낮이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가 서로 비춰지는 그런 자신의 과오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여질지라도 추모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러한 정치적 공방들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지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측근이 잘못한 거야 경찰이 잘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가면 내 잘못한 것이 부각될 거야 이런 사고방식만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